자, 이번 작품은 일단 한거 18국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 작품은 제목이 낚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제목이 한거 18국이지만 이 작품은 총 19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입니다. 알겠죠? 낚시죠. 그쵸?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 한거 18국이 제목인데 18국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수 같은 경우는 좀 주제 논외적인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도산시국에서도 보면은 조선시대 이제 양만 4대국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 노래하든 임금에 대한 그런 충성이나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는 일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내용을 봅시다. 자,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충효라고 하는 게 바로 얘기하는 유교적 충효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일 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일은 바로 뭐다? 앞에서 얘기했던 충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일을 하지 않으면 금수나 다르리야. 바로 금수,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뭘 알아야 된다? 충효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황황하노라 해서 마음에 하고자 해서 바로 뭐다? 밑에 십제황황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0년을 허둥지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로 뭐다? 임금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바로 뭐 관직의 생활을 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삼수를 보도록 합시다.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리라. 자, 임천이라고 하는 것은 임자는 숲을 임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은 일종의 뭡니까? 뭐 강, 뭐 이런 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천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연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무심어조는 자, 중세 그 조선시대 문학에서 무심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없을 문자에 마음심자가 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마음이 없다. 정확한 의미는 욕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무심한 백구는 나 쟤를 따라오랴 내가 따라가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심하다는 것도 욕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심어조는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는 즉 자연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한한하였더니 조만에 새사 있고 너를 쫓으려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새사 한자성어로 세상 세자에 일사자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의 일? 그치, 바로 세상에서의 다른 말로는 속세의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세의 일을 읽고 어떻게? 너를 쫓으려 하는구나. 바로 여기서 너는 뭐다? 자연을 나타내고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작품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앞에 있었던 무심어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자연 속에서 어떻게 세속적인 그런 생각은 다 버리고 뭡니까? 욕심 없이 살고 싶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팔수를 보도록 합시다.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그렇죠? 뭡니까? 나가면은 뭡니까? 임금님을 모시고 이제 뭐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렇죠? 처하면 기거하면 조월경운, 달과 이제 바로 구름을 벗하며 사는 거죠. 자, 명철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그래서 명석하고 이제 현명한 그러한 그 군자들은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기위기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그래서 부기위기, 저 부기가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역시 마찬가지 속세의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빈천거, 가난함 속에서 기거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빈천거라고 하는 건 안빈납도를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난함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화자는 거기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빈납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청산이 벽계림하고 개상의 연촌이라.
그쵸? 자, 초당 심사를 백구인들 제알랴 죽창정 야월명한데 일장금이 있나니라. 말이 참 어려우다. 한자 성어야, 그치?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냐면 그 뭡니까 푸른 산이 이제 벽계 바로 뭐다 푸른 물 앞에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개상의 연촌이라 해서 그 산 속에 자연 속에 마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당 심사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백구인들 날아가는 하얀 갈매기인들 알 것이냐 제 알 것이냐라는 거죠. 자 죽창정 그 야월명한데 그래서 대나무 숲이 이제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밤에 달이 굉장히 밝은데 그쵸 일장금이 있나니라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편하게 뭐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로 대충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일일이 한 단어 하나 다 여러분들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게 바로 청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백구, 그 다음에 뭐 야월명 이런 것들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 이런 것들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십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궁달, 부은같이 모아 세사를 잊어두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사도 역시 어디에서의 일이다? 그렇지, 속세에서의 일이 되는 거죠. 자, 호산 가수의 노는 뜻을 원학이 내 것이 아니어도 어느 분이 아실꼬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바로 학이 내 친구래.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어떤 태도? 자연과 친구 먹으니까, 그치, 무라일체의 그런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원숭이와 학이네, 원학이, 그치? 자, 12수를 보면, 자, 재월이 구름 뚫고 솔 끝에 날아올라. 그래서 마치 달빛을 지금 새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달빛이 지금 바로 구름을 뚫고 소나무 끝에 이제 달빛이 쫙 비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마치 새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자, 10분 청광이. 그래서 여기서 10분 동안 비치는 밝은 빛이 아니야. 알겠지? 굉장히 충만하게 비치는 밝은 그 달빛이 벽계 중에 비쳤거는 그래서 맑은 이제 그 하늘에 물에 비쳤거든 어디서 물이 잃은 갈매기 나를 쫓아오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이 갈매기가 나를 쫓아온다라는 것도 역시 바로 뭐다? 갈매기랑 나랑 같다는 일종의 무라일체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밤이 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손관을 닫고 월화에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이로 말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 뭡니까? 마음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도 속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7수 성현이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그렇죠. 옛 성현들 앞에서 도산 12국에 나왔던 뭡니까? 고인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성현이 가신 길이 만고의 옛날부터 한 가지라. 은커나 현커나 은은 이제 뭡니까? 숨는 거. 그렇죠? 현은 드러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숨든 이제 드러나든 도가 어찌 다르리. 도가 도라고 하는 게 다르다 안 다르다. 그렇지? 겉으로 드러난 도나 숨어있는 도나 결국 도는 다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된들 없더리.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한 가지 길이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렇죠? 즉 학문을 한다면은 뭡니까? 숨어 있어도 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해도 되고 어쨌든 학문을 한다는 건 다 같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강간에 그렇죠? 강가에 혼자 누워서 강수 보는 뜻은 강물을 보는 뜻은 서자여사 백세인들 몇 근이요. 자, 밑에 해석이 뭐라고 돼 있어? 보면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긴 세월이겠는가? 10년 전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먹었던 정신에 고통을 주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에 대한 마음이 얼음 녹듯이 사라지는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세 일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속세에 대한 뜻, 일종의 권력을 누리는 거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바로 뭡니까? 아까 도산 12국의 제일 마지막 수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뭐야? 막 학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늙은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라고 한 그런 의미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면서 학문 수양을 했더니 속세에서의 그런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뜻이 다 어떻게 사라져 버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산 12곡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자연친화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작품과도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했었던 도산 12곡이나 한국 18곡 같은 작품들은 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에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작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좀 갖고 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 했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꼭 봐야 알겠지. 누앙사 같은 것도 같이 받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자 그러면 교과서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시다. 학습 활동에 있는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관우라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그렇죠? 자 동짓은 1년 중에 그렇지 밤이 제일 긴 날이야. 가뜩이나 밤이 긴데 사랑하는 사람도 없대. 그러니까 시간이 잘 가는가?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은 바로 뭐다? 이미 없는 외로운 시간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화자는 어떻게? 그 밤을 절반을 뚝 잘라내고 싶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처럼 포근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꼬깃꼬깃 집어넣어 두었다가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사랑하는 님이 온 날 밤이래. 그러면 이 밤은 어떤 날이야? 이미 함께하는 어떤 시간? 그치, 그렇죠. 야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이 시간은 바로 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나타내고 그러면 바로 어른님 오신 날 밤과 동짓달 기나긴 밤은 서로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대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도 어떻게? 쭉쭉 펴가지고 붙여서 그날 밤을 길게 즐기고 싶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유념하고 넘어갈게 서리서리는 꼬깃꼬깃 접는 모양이야. 알겠죠? 그리고 굽이굽이는 쭉쭉 펴는 모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태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으로는 대조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대조된다가 아니라 바로 뭐다?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표현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이 화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종이처럼 잘랐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동짓달 가뜩이나 밤독인데 힘도 없어.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꼬깃꼬깃 접어서 이불 속에 쏙 넣어놨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워낙 즐거우니까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짧게 느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집에서 노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화자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붙여가지고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길게 즐기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구체적인 사물처럼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혹은 이전 교육 과정의 용어로 사용을 하면은 주관적 변용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시간을 마치 구체적 사물인 종이처럼 바꾸어서 표현하는 걸 이렇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것이 가장 유사하게 현대시에서 쓰인 게 바로 이육사의 광야입니다. 이육사의 광야에 보면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실제로 원래 피고 지는 건 뭡니까? 뭐가 피고 진다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뭡니까?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바꾸어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표적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이다. 주관적 변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표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정답은 바로 그거. 광야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요것만 딱 찾아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학습활동의 두 번째 작품 논밭가라 김매고. 자, 이 작품은 사설 시조예요. 바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평민들이 시조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점차 길어진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목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사설 시조. 시조고 이거는 바로 뭐다? 조선 후기. 즉 임진왜란 이후가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 평민들이 시조를 향유하면서 장형화 내용이 길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문학을 살펴보게 되면은 귀족들의 문학은 시입니다. 알겠죠? 반면에 평민들의 문학은 소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귀족은 지배계층이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슴에 한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올바른 귀족하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1차로 되는 게 바로 뭐다? 자신의 그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은 최대한 절제하고 자신들의 그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것이 올바른 귀족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프랑스, 영국 이쪽에도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거는 정신들로 나오고 영국의 기사도 정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조선 동양 쪽도 마찬가지예요. 양반들이라고 하고 올바른 양반은 뭐다? 자신들의 욕망은 절제하고 평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양반,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양반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양반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많이 하지 않고 그걸 절제하는 걸 좋아했던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그 딱 글자 수만으로 작은 말로서 오히려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담는 그 시문학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알겠죠? 근데 반면에 평민들은 지배를 받는 계층이야. 그러니까 속에 지금 한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뭐라도 하나 주절주절 계속 얘기를 해야 풀리는 거야. 그냥 시처럼 짧게 하면은 감질만 나지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 문학으로 갈수록 자꾸 우리가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용들이 자꾸 장형화되는 그런 형상 등을 보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설시조가 바로 딱 그런 모습으로서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봅시다. 논밭가라 기슭내고 배잔방이 대님처 신들내고.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논밭가라서 김을 메고 논밭을 갈면서 잡초를 뽑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하기 위해서 배잔방이를 대님 쳐가지고 이제 바지, 옛날에는 그 한복에 보면은 남자 바지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끈으로 여기 딱 다리에 맞게 묶잖아. 그치? 이걸 데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왜? 활동하기 편해야 되니까. 농사 짓고 하려면 활동이 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막 펄럭펄럭거리는 거는 활동하기 불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데님을 딱 해가지고 뭡니까? 일을 할 준비를 딱 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낫을 갈아서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두고, 도끼도 갈아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해두고, 무림 산중에 굉장히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섣불 비거니 버이거니 질개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그래서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뭡니까? 나뭇가지를 이제 줍기도 하고 자르기도 해가지고 지게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갖고 올 준비를 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새암을 찾아가서, 일단 냇가에 찾아가서 점심 도습 부시고, 점심 도시락을 뭡니까? 먹고. 알겠습니까? 곰방대 톡톡 털어 닉담배 물고 콧노래 졸다가, 그래서 이제 물가에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배부르니까 잠깐 쉬면서 담배 한 대 뻐끔뻐끔 피면서 구벅 노래 부르면서 구벅구벅 졸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석양이 재 넘어갈지,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된다? 저녁이 된 거죠. 그렇죠? 즉 이 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뭡니까? 논밭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야 되니까 좀 그 뭡니까? 바지도 딱 묶고 그 다음에 낫도 챙기고 도끼도 챙기고 이래서 가가지고 뭡니까? 그 땔감들 줍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도시락을 강가에 가가지고 먹고 나서 쉬면서 노래도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딱 끊고 꾸벅 졸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석양이 재 넘어갈 때 밤이 저녁이 되어서 어깨를 추스리며 긴 소래 저른 소리에서 긴 노래 저래 짧은 노래 하면 어이 갈고 하더라 어떻게 갈고 하더라 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이제 집에 어떻게 가노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탄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집에 못 가서 아 진짜 어떻게 가야 돼? 길 다 무너졌는데 이런 의미야? 아니요. 아니잖아. 귀찮아. 그치 일종의 바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탄식은 굉장히 가벼운 탄식. 아이고 또 이제 집에 어떻게 가노 이러면서 가정이 약하고 가볍게 하는 탄식이지 진정한 의미의 그런 탄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이제 일 다 끝내고 이제 집까지 거리가 좀 되니까 아이고 또 언제 가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설시조는 내용이 정말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평민들이 자신의 하루 일과를 노래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논밭가라 기음내고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이 작품은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작품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양반들의 작품 송순의 10년을 교행하여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유황의 도산 12곡이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배웠던 한국 18곡이라든지 지금 많은 작품들을 보면은 양반들은 주로 평시조를 중심으로 향유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양반들 작품 같은 경우는 주제가 솔직한 말로 유교적 충효, 임금님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지? 자연 친화,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사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꼽자면은 뭐 탈로가 늙으면 한탄하는 거, 거의 요 정도 내용들이 끝이에요. 주제가 그 수많은 작품들이 다 천편일률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반면에 조선 후기의 평민들이 이제 시조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일상도 이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도 노래하고, 실제로 아까 황진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신분이 기생입니다. 기생은 신분으로 따지면 천민이에요. 물론 이제 기생은 좀 그 특별한 신분이기는 했어요. 알겠죠? 신분은 천민이지만 생활하는 거는 양반이랑 똑같았거든요. 양반처럼 실제로 자기 그 뭡니까 직접 보좌해주는 노비도 데리고 다녔고 자기도 노비면서 알겠습니까? 노비도 데리고 다니고 양반과 같이 비단옷 입고 있고 알겠죠? 그래서 양반처럼 시, 음주, 가무 그죠? 노래, 춤 이런 거 다 연습하고 글 솜씨도 굉장히 뛰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황진이의 시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형태라고 봐야 돼요. 기녀시조라고 해서 알겠지? 그래서 얘는 여성이 지었고 이제 기녀라고 하는 좀 독특한 입장에서 이제 사랑 노래를 했다면은 요거는 이제 완전히 평민들이 즐기면서 정말 평민화된 시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제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일상이라든지 사랑, 이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시조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뭐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사설시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창 내고자 창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상장지 열장지 들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세 장돌이도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감 하 답답할 째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그래서 그러니까 가슴에 답답하니까 창문 만들어서 열고 싶다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들 그렇지? 이런 내용들도 다 작품의 주제로 사용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게 바로 이런 평민들 문학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조의 변화 과정과 연계된 유형으로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 학습 활동 쪽에 조금 뒤에 조그맣게 실려있는 수필인데. 문제 내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거 읽고 느낌 좀 쓰고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미인곡. 자, 그죠? 자, 송미인곡은 제목에다 써놓읍시다. 바로 대표적인 충신, 연주, 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바로 뭐다? 자신의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유배 가사, 유배를 가서 쓴 가사 작품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 속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속편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사미인곡의 두 번째 작품이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미는 무슨 뜻이냐? 바로 사랑하는 이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로 임금. 작가가 정철이니까 임금 그 중에서도 선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정철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임진왜란 전후로 해가지고 선조가 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그 선조를 향해서 노래한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이 속미인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그렇죠? 바로 속미인곡의 시상 전개를 알아보면 이 작품은 바로 뭐다? 감녀와 을려의 그렇죠.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두 여자가 대화하는 건데 처음 나온 여자를 감녀, 두 번째 나온 여자를 을려라고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 중에서 감녀는 바로 보조적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녀가 하는 역할은 을려의 대화를 유도하거나 혹은 을려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감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진짜 이제 작가의 말을 대변하는 인물은 바로 을려죠. 바로 을려가 중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바로 뭐다? 작가의 대변인이다. 화장실 아니에요. 오케이?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여인이 그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사미인곡도 마찬가지고 속미인곡도 마찬가지고 이따 사미인곡까지 다 한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긴 할 건데 이 두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다? 바로 뭡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임을 사랑하는 여인의 그런 사랑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만큼 자신의 충성심이 절절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적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를 일부러 여성 화자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저기 가는 저각시. 자, 첫 번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을려일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을려가 지칭하는 저각시는 그럼 누구겠어? 감녀가 있죠. 감녀가 지칭하는 저각시는. 네. 그렇지. 얘는 을려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한자이고 어디서 본 것도 같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천상배곡경을 천상배곡경은 원래는 옥황상제의 궁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면 누가 사는 궁이겠어? 선조. 그렇지, 바로 임금이 있는 궁궐이 되겠죠. 자, 물론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긴 하지만 정철문학에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 정철은 지가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착각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성 화자를 내세운 사미인국과 속미인국에서는 화자 자신을 자꾸 선녀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옥황상제에 비유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 남성인 자기 자신이 화자인 뭐 관동별국 같은 거 보면 자기를 자꾸 신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교 사상이 굉장히 심취해 있고 자꾸 자기를 이제 선녀나 신선과 같이 천상 쪽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우리는 적당 모티브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는데 정철문학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은 뭐다? 원래
화자는 바로 뭐다? 천상에서 옥황 황제를 모시고 있던 선녀였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서 어떻게 이별하고 해가 저문 날에 물을 보러 가시나고 해가 다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여자 바로 감녀의 말이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을려의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을려가 얘기합니다. 어와 내 열고 어와는 감탄사예요. 너 여기 있었구나. 그럼 을려가 말하는 너는 누구겠어? 감명. 그렇지, 얘는 감녀예요. 자, 방학 때도 한번 이 작품 할 때 얘기했지만 이 작품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치사한 함정들을 좀 최근은 아니고 이것도 벌써 좀 몇 년 되긴 했어요. 알겠죠? 그 함정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지문에서 기읍, 여기 지문에 니은 이렇게 표시해놓고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기읍이 앞부분에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제 지문을 자꾸 까먹고 그 감면하고 착각하고 니은을 을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두 개가 지칭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앞에 나오는 저각시가 을려를 지칭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너가 바로 감려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읍과 니은을 일부러 바꿔가지고 아이들 헷갈리게 만드는 좀 약간 치사한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이후로 유행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너 여기 있었구나. 이내 사설 들어오. 내 사설 좀 들어봐 다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계함즉 한가마는 그래서 내 얼굴과 내 행동이 님에게 사랑받음직 했지만은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어쩐지 님도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생각해 주실 때 여겨주실 때 그러니까 여겨주시니 나도 님을 믿어.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다? 바로 임금. 그 중에서도 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궁뜻이 전혀 없어서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쵸? 일이야 교태야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더니 그래서 어지럽게 굴었더니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달하신고 나를 반겨주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느냐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수염난 아저씨가 막 아양 떨면 당연히 멀리하고 싶겠죠. 그치? 그치? 자,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니로 앉아 헤아하니 그래서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다는 거야. 그럼 내 몸에 지은 죄는 바로 뭐겠어? 여기 유배우. 앞에서 표현했던 아양과 교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대. 그 말은 내가 유배운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자신 때문에.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 화자는 얘기합니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하늘이라고 원망할 수 있겠으며 사람이라고 허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서로 풀쳐내니 서러워 풀어내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라는 거죠. 그쵸? 그치. 여기서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님에게 임금에게 미움을 받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조물주 신의 탓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바로 뭐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뭐다? 운명이다. 운명론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까지 또 이제 을려가 자신의 처지를 얘기를 한 거죠.
그쵸? 자, 그랬더니 감녀가 얘기합니다. 글랑 생각 마오. 요것만 감녀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을려를 위로해주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또 을려가 얘기합니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 내 가슴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그래서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있고, 그래서 물같이 연약하던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나 있었느냐? 있었다 없었다? 그치. 임금은 옛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임금의 평균 수령행이 한 40대밖에 안 돼. 쌤 나이 쯤 다 죽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춘한 고열은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가을과 겨울의 추위는 니라시어 매셨는 거 누가 모셨는가? 이거는 답이 있어 없어? 누가 모셨는지 알아 몰라? 진짜 몰라요.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서리법이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아침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죽을 먹는 거. 에피타이저식으로 죽을 먹는 거 알겠지? 그래서 죽조반. 조석. 아침과 저녁. 왜? 여기서 매는 산이 아니에요. 바로 밥의 궁중용어입니다. 임금의 밥을 왜라고 불렀어요? 진짜 산처럼 쌓아서 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다 먹는 게 아니죠. 임금이 남겨야 수락관 궁녀들이라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죽조반 조성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식사를 아침 저녁만 했어요.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다과 정도만 먹는 거지 지금처럼 점심을 식사처럼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죽조반 조석 아침 저녁 식사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죽조반 조석 매 아침 저녁 식사는 내와 같이 세시는가 예전과 같이 지내시는가라는 거죠. 알겠죠? 자, 기나긴 밤의 잠은 어디 자신한고. 그래서 긴긴 밤의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임의 안위를 걱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지내시며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고 있는 거.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소리. 선생님 실수했네. 정신이 없네. 여기다 써야 되는데. 임의 안위를 걱정을 하더라. 잘못 썼으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버리세요. 알겠지? 자,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하자하니. 해서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렇게라도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럼 여기서 사람은 임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소식은 뭐겠어? 너 유배 풀렸어 하는 소식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해서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작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그래서 붙잡고 밀고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구름, 안개 세모 칩시다. 얘는 지금 화자가 님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랐는데 얘네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아서 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세모 치는 거는 전부 다 장애물을 나타내는데 이 장애물들은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한다? 간신을 그렇죠. 상징한다. 물론 정철 입장에서의 간신이에요. 네. 알겠지? 일종의 뭡니까 상대 당파. 이때는 붕당 정치가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조가 총애하는 정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당에서 모함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정철도 유배를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지은 게 사미인국이었고 두 번째 가서 지은 게 성미인국이에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그래서 산과 하늘이 내가 어두우니까 해와 달을 볼 수 있다 못 본다?
그죠? 고전 작품에서 양반이 지었을 때 해달 북극성은 누굴 상징한다? 임금. 그치, 바로 1월은 임금을 상징하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청을 모르거든. 눈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를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역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천리는 바로 뭐다? 인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나타낸다. 선생님, 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아까도 이거 많이 왔어. 쉬는 시간에 갔다 갔다 왔어요. 왔어요. 빨리 갔다 와. 네 이거 응. 1분 안에. 응. 10초 안에 갔다 와. 힘들어요. 왜? 좀 피곤해요. 2주를 신나게 놀았으니 아무 걱정 없이 놀았으니 피곤하지.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손을 놓으면 안 돼. 주말이라고 뭐 하루 쉬어도 되겠지 했다가 일주일에 절반을 날립니다. 다시 복귀합니다. 알겠죠? 내가 봤을 때 너 다시 이제 그 페이스 찾으려면 내가 못해도 한다는 겁니다. 에이. 진짜요, 근데 그게. 그래요? 안 되는데 음. 이번에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맞았는데 아니 뭐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등급은 확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알겠지? 중요한 거는 영속성이야. 네가 만약에 이번에 어찌저찌 해가지고 1등급을 받잖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줄 알아? 자연스럽게? 아, 이 정도만 해도 되네? 아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게 되는 거지. 이제 뭐 저번에도 뭐 저 정도 놀았는데 1등급 받았는데 뭐 요번에도 뭐 좀 놀아도 되겠지. 자꾸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2등급을 받아. 그럼 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뭐 이번에 조금 공부 안 해서 그러는데 뭐 그래도 뭐 2등급이면 잘 받지. 스스로를 자꾸 위로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또. 그러니까 결국 계속 점수는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무너진 애들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야. 지금 느슨해지고 그거를 다시 찾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예 공부에 대해서 멀어지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뭐 정말 최악의 경우 아니에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거의 한 5, 60% 학생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애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그 정말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다 꼰대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항상 2학기 중간고사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였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학교가 추석 전에 시험 봐. 알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더군다나 이번 연휴 살펴보니까 거의 한 2주 가까이 되더만. 10일 안에 거의 2주더만. 너희 아마 2주실걸? 왜냐면 하루 그거 재량일 끼우면 되니까. 대부분 학교가 그럴걸 아마? 그죠? 그럼 거의 2주를 쉬어버리는 거야 진짜. 알겠지? 그러니까 10월 3일 개천절부터지 금, 토, 일, 월, 화, 수, 목까지인데 거기다 금요일날 그 하루 재량일 껴버리면은 금, 토, 일까지 진짜 열흘. 거기다가 뒤에 뭐 좀 더 붙이면 뭐 거의 한 2주 쉬는 거야 진짜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쉬어버리잖아. 지금 너가 유빈이가 그 수술하면서 2주 쉰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겨봐. 모든 학생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페이스 찾는데 진짜 한 달 이상 걸려요. 기말고사 준비 제대로 된 애들 제대로 없는 거죠, 그러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 애들, 전교 1등하고 뭐 한 10등 안에 드는 애들만 그대로 성적 나오고 나머지는 점수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페이스를 찾고 안 찾고의 문제는 사실은 오히려 생각보다 그 후에요. 성적이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떨어지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한번 올려놓으면. 알겠어요? 근데 단지 중요한 건 그거죠. 항상 스스로를 위로해버리는 거야. 위로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게 되는 거지. 저번에 이 정도 놀았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 놀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자꾸 접목게 되는 거라서 그런 건 진짜 경계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적 어지럽게 되었구나. 그럼 여기서 바람과 물결도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즉 간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사곡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자, 갑자기 뭡니까? 강가에 수많은 것들 중에 갑자기 덩그러니 혼자 놓여있는 배에 이 화자는 주목을 한 거야. 그렇지? 왜? 자기처럼 어떻게 보여서? 외로워 보이는 거야. 근데 외롭다고는 했어, 안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감정이입까지는 아니고 객관적 상관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빈배가 외롭다라고 얘기했으면 감정이입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외롭다고는 안 했는데 하필이면 요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을 주목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강천에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소식이 더욱 아득한저이고, 그래서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더 아득하구나. 모천 찬자리에, 초가집 찬 잠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한밤중이 다시 돌아오니 단벽 청등은, 그렇죠? 빈벽에 걸린 푸른 등, 바로 이거는 기다림의 이미지죠. 원래 이제 옛날에 여성의 방의 앞에는 푸른색 초롱이라고 해서 푸른색 등을 켜놨어요. 알겠죠? 그걸 켜놓는 이유가 남편 보고 그 등 보고 찾아오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화자도 지금 바로 임을 위해서 등을 달아놓는 건 임을 기다린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반벽청등은 물 위하여 밝았는 거. 누굴 위하여 밝았느냐? 오르며 나리며 해 뜨며 반이니. 그래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쵸? 막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니 적응견 역진하여 잠깐 사이에 힘이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드니 깜빡 잠이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자, 그러면 꿈을 꿈으로써 화자는 누구를 만났다? 그치. 그러면 이 꿈은 바로 뭐다? 임과의 만남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잠깐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세라. 옥처럼 아름다웠던 얼굴이 절반이나 늙으셨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자 살자하니. 해서 마음에 먹었던 말을 실컷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발하라니 말인들 어이하며. 그래서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니 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정을 못 다하여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서 목이조차 메어오니. 해서 목이 메어오니. 그래서 여러분도 울 때는 말 못하잖아 하면서 엄마가 말 막 이러거든, 그렇지? 그것처럼 지금 화자도 뭐야? 막 감정이 복받치고 눈물이 막 나니까 제대로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오전된 개성에 잠은 어찌 깨던 거. 그래서 방정 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전된 개성은 바로 방정 맞은 닭소리라고 하는 뜻이고. 자, 근데 이거는 아침이 됐으니까 닭이 울어가지고 깬 거지. 이 닭이 지금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장애물은 맞지만 간신을 상징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 두 개의 의미를 주의해줘야 돼요. 알겠죠? 앞에서 우리가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전부 다 간신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얘는 간신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위치 자체가 임과 나 사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방정맞은 작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느냐? 아, 허사로다. 다 헛일이로구나. 이님이 어디 간고 이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결에 일어난다.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에 날 쫓을 뿐이로다. 해서 어여쁜 그림자만이 날 쫓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쉬어되어, 차라리 죽어서. 알겠죠? 낙월이나 되어 있어자. 낙월 네모치고 별표까지 쳐놓읍시다. 낙월. 떨어지는 달빛, 바로 화자의 분신 첫 번째가 되죠. 됐습니까? 진짜 달이 유성처럼 떨어지는 건 아니고 달빛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달빛은 임 가까이에서 보는 거야, 멀리서 임을 지켜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화제에 보신 낙월은 바로 화임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소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낙월이나 되어서 임겨신 창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임이 계신 창안으로 반듯하게 비추고 싶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시 또 을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을려가 바로 뭐다? 차라리 죽어서 임한테 이제 그렇게 멀리서라도 임을 지켜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녀가 얘기합니다. 각신님, 달이 약하니와 달은커녕 굳은비나 되소서, 굳은비나 되십시오라는 거죠. 바로 죽어서 뭐가 되라? 그렇죠. 비가 되라니까 이것도 화제의 문신 2번. 두 번째가 되겠죠. 근데 비는 어때? 임의 옷에 직접 어떻게? 달. 닿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분신이라는 거죠. 즉 멀리서 보지 말고 직접 적극적으로 다가가십시오 이런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감녀의 말이고 여기서 감녀의 말이 하는 역할은 바로 역시 을려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각신이 몇 글자야? 세 글자. 그렇죠? 달이 약하니와 6글자. 이제 숫자도 못 써? 실망인데? 그렇지 6글자 그렇지? 굳은비나 네 글자. 되쇼셔 세 글자. 그렇지 바로 3, 6, 4, 3 그쵸? 바로 뭐랑 비슷하다?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정해진 격식을 지킨 가사라는 거죠. 시조가 마지막에 종장 글자 수가 3, 5, 4, 3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처음에 3을 제외하고 나머지 5, 4, 3은 형편에 따라서 한두 자 정도 더하거나 빼도 되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한 자를 더해서 3, 6, 4, 3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조의 종장과 음수를 갖게 만든 거 우리는 정격 가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 그 다음에 각각의 행동 뭐야? 3, 4조 내지는 4, 4조의 4음보 6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는 시조가 발전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가사가 시조와 다른 점은 길이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가사는 운문과 산문의 그 중간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사를 나타낼 때는 교수를 갈래. 교술이 현대말 나온 수필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술관례로 분류하고 그래서 가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사음보 연속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 행이 4음보씩 쭉 제한 없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라는 말을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사의 갈래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이 가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물론 시가 문학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가사는 시와 상문의 중간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지? 자,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3인곡은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과정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3인곡은 뭐 지우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한번 했던 작품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 유빈이도 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 3인곡은? 예전에 저번 겨울방학 때 했었던 것 같은데 3인곡 처음 보는 거. 아 그래요? 겨울방학에 또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정과정을 좀 바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작품은 정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고 자, 옆에다 하나 적어놓읍시다. 이 작품은 향각의 고려가요입니다. 향가게요. 네. 알겠죠? 자, 향각의 고려가요가 뭐냐면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건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 향가가 신라시대 문학이고 고려가요가 고려시대 문학이니까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꾸로 얘기하면 뭐다? 향가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고려가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정과정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 작품이 충신연주지사의 효시격 작품이다. 즉 기록되어 있는 충신연주시사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가장 일종의 시발점과 같은, 요거 아니야, 시발점과 같은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경설화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고려 의종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이제 그 관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서가 의종이랑 좀 굉장히 총애를 받았나 봐. 정설처럼 알겠죠? 그런데 이제 주변이 모함을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정설처럼 유배를 가게 됐나 봐요. 알겠지?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의종이 정설을 유배를 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먼저 지금은 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단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다시 부를 것이다. 그때 다시 오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일단 잠시만 가 있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정설을 이제 부산 동네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게 된다. 그게 고향이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부산 동네 지역에 가면은 정과정 시비가 있기는 해요. 이게 시를 써놓은 비석이 있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 시멘트 회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일반인에 개방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존재합니다. 현재. 알겠죠? 자, 근데 이제 그 고려 시대에는 여기서 정과정이 뭐냐면 그 정이 그 뭡니까? 일종의 바라보다는 뜻이고 과자가 오이과자예요. 오히려. 네, 오이과. 우리 먹는 아삭아삭한 오이. 오히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정자가 일종의 정자할 때 그 정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오이밭을 바라보는 정자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고려 시대 이제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고려에는 과만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알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 오이과자에 가득 찰 만자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지금도 우리가 그 공무원들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립학교는 빼고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도 보면 공립학교에 소속된 선생님들은 몇 년을 주기로 학교를 옮겨 다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제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한 지역에만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딱 어느 일정 기간을 채우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부임하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돌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은 오이씨를 하나를 딱 심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 오이씨에서 싹이 나서 막 오이가 자라서 진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큰 오이까지 자라는데 못해도 한 3년 정도, 3, 4년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이 오이가 가득 차게 되면은 다음 부임지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과만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서도 그거를 생각하고 자신이 이제 고향에 유배를 가게 돼가지고 유배지에 도착해가지고 오이씨를 심었나 봐요. 근데 그 오이가 밭을 이룰 때까지 다 자랐는데도 임금이 자신을 부른다 안 부른다? 불러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정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자, 그러면 화자가 지금 그리워하는 님은 바로 누구다? 의중. 그렇지, 바로 임금. 그렇죠. 즉 정서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은 고려 의종이라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우니 이것은 산적동새와 나는 이슷하여이다, 비슷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산적동새와 화자의 처지가 어떻다? 같아요. 그렇죠. 산적동새가 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적동새는 바로 감정 이입의 대상입니다. 근데 고려 이때는 한글 훈민정 없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향가잖아요. 훈민정은 위구에 기록되는 거죠. 이렇게 그 구절이. 그렇죠. 향가는 고려가요잖아요. 그렇지? 향가는 고려가요. 어쨌든 그래도 고려가요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적동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양반문학의 접동세, 소적세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접동세도 사실 그 일종의 충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고사와 함께 전해지는 세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옛날에 중국에서 전해지는 고사 중에 하나인데 옛날 중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충신이 있었는데 억울한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됐나 봐요. 알겠지? 그러다가 그 충신이 그 유배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신이 죽고 나서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이 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살았던 유배지까지 친히 임금이 찾아가게 돼요. 알겠죠? 근데 딱 찾아갔는데 그래서 집을 딱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새가 미친 듯이 산 뒤쪽에서 울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의아하게 여겨가지고 임금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니까 뭐 저 소쩍새 소리다. 그게 접동새거든요. 접동새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울지 하면서 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임금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그 접동새가 피를 탁 토하면서 막 미친 듯이 울다가 피를 탁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그 새는 바로 뭐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혼이 환생한 것이다.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새가 피를 탁 토했는데 그 자리에 원래 흰색 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 피를 맞고 붉게 변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꽃이 바로 진달래꽃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달래꽃이 바로 사랑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옛날 설화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고사의 이야기처럼 자기도 바로 뭐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유배를 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산접동새와 내가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아은. 그렇죠? 내가 아니라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아은은 고려가의 특징이죠. 바로 영구입니다. 바로 의미가 없죠. 아유. 어. 뭐 의미 그냥 아유. 네. 의미가 없으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래서 아니시며 거칠으신다. 그래서 내가 아니며 틀렸다고 아닌지 맞는지는 잔월 효성이 알아시니이다. 저 하늘에 뜬 달과 별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잔월 효성은 화자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는 존재? 알아주는 존재. 그렇죠, 바로 화자의 잘못 여부를 판단해 주는 존재. 일종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윤동주의 서시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우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뭐다? 하늘이 뭡니까? 내가 한 행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 하늘을 보고도 떳떳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늘의 달과 별이 알고 있습니다.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아우. 역시 영구죠. 그래서 영혼이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구나. 바로 화자의 소망을 어떻게? 나타내요. 그치, 바로 화자의 소망을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자라. 그래서 영혼이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구나. 벽이시더니 니러시니까 나를 뭡니까? 욕하는 사람이, 허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 너 천만 없소이다. 나는 잘못도 허물도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바로 이거는 화자 자신의 뭘 주장한다? 결백을. 그치. 화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자, 말이 신적, 스릅 은적 아우. 뭐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의 해석을 이제 뭡니까? 모두 다 모함입니다. 아주 슬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알겠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 부분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말이 신적, 모함하는 자가 누굽니까? 스릅 은적 아우. 슬프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굳이 문제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됐다? 직접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문제 안 나와요. 여기서. 왜?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알겠습니까? 네. 자, 님이 나를 하마 네 자신이니까 해서 님이 나를 참아 잊으셨습니까? 안 불러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아소니나. 자, 요거 메모 치고 별표 칩시다. 아소. 감탄사입니다. 마지막 감탄사 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마지막 감탄사. 응. 바로 뭐다? 19채 향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부분이죠. 19채 향가가 바로 후렴구, 구행하고 십행 부분의 시작이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향가의 특징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작품은 향가계 고려가야라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영구같이 의미가 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점은 고려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끝부분의 시작이 아소라고 해서 감탄사로 시작하는 장면은 향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소니마, 님이시여 도람들으시아 개오소서, 직접 들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것에서 임금이 직접 판단해보고 자신을 다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바로 이 정서의 정가정이라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이 최초의 충신 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최초의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한 것째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생각보다 누구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다른 것도 없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보면은 문제쌤이 다 실어놨으니까 문법 문제는 이번에 안 넣어놓긴 했거든요. 원래 수업하려고 들어있는 문법 문제인데 요것도 그래도 어쨌든 한글 맞춤법 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그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 뭐 송민곡, 진달래꽃, 그 다음에 청산배우 이런 작품들 문제 실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